장비는 여기 전원 코드만 꽂혀 있으면 작동이 돼요. 뒤에 보면은 그 스위치가 있어요. 이쪽 올리면 장비가 켜집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윈도우가 부팅이 되면은 아이 부팅이 덜 됐네. 자, 이렇게 윈도우가 부팅이 되면은 클릭을 해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패스워드는 누가 바꾸지 않는 한은 패스워드예요. PASSWORD. 자,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뜨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아이콘 중에 요게 메저먼트를 제어하는 아이콘이에요. 요거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메저먼트를 제어하는 아이콘이고, 이 녀석이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일단 자, 요 화면이 떠야 돼요. 요 화면. 자, 요 화면이 뜨면 이제 측정을 할 준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측정할 준비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서 샘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위로 당겨주면은 올라가요. 하지만 내릴 때는 힘줘서 내려야 된다는 거. 올라갈 때는 당기면은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힘줘서 내려야 돼요. 여자분들이 조금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당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안에를 보시면 이게 엑스레이 튜브에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튜브. 여기서 엑스레이가 나와서 사방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셔터에 창이 있는 부분에서 엑스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솔라 슬릿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페어로 여기에도 솔라 슬릿이 있습니다. 솔라 슬릿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퍼진 엑스레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솔라 슬릿은. 그 다음에 엔타이 스캐터 슬릿이 이 앞에 들어가요. 스캐터링을 제어해주는 슬릿이에요. 이 밖으로 나가는 녀석들은 다 차단을 해주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8mm짜리가 있고 3m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도 이하를 측정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3mm를 쓰시는 게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서 보통 제약 샘플들 찍나요? 무기물 찍는 사람도 있어요? 무기물? 유기물? 보통 5도에서 60도? 네. 그죠? 그러면은 8mm짜리를 껴놓는 게 아니고 3mm짜리를 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8mm하고 3mm는 인텐시티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낮은 각도에서 쓸 때는 3mm가 유효하고, 높은 각도에서 쓸 때는 8mm가 더 좋아요. 그래서 3mm는 여기가 좀 작죠? 여기가 작아요. 그래서 얘를 끼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홈이 있어요. 여기에 홈. 이 홈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끝에 있는 이 공에 걸려요. 보여요? 네. 여기에 이 녀석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진짜에서 이렇게 걸어서 밀면은
쓱 잘 밀려 올라다가 어느 순간에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살짝 밀어주면은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니켈 필터가 있어요. 니켈 필터. 얘는 K 베타를 제거해주는 필터예요. 제가 아까 이론 시간에 빈 경로상 어딘가에 K 베타를 제거해주는 필터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샘플은 6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프로톤 샘플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요거는 이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스탠다드예요. 높이가 딱 맞춰서 누가 건드리지 않게 딱 높이가 맞춰져 있는 고형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나라고 하는 샘플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 장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샘플이에요. 이걸 올려놓고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위치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일반 샘플 올 때는 여기에 샘플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게 6번, 1번, 3번밖에 없잖아요. 뒤는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 뒤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위치를 하고 싶으면 4번을 일로 땡겨와요. 여기에서 보면은 4번 로드 아 4번이지 아니지 이 녀석을 절로 로딩 시켜야 4번이 올라오겠죠. 거꾸로 내가 얘기했어. 1번을 로드. 이런 식으로 로딩이 돼요. 그럼 뭐 이제 반대편에도 우리가 로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측정을 하실 때는 이 녀석이 끼워져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이 뭐냐면은 에어스캐터 스크린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에어스캐터 스크린의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를 내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도부터 60도를 측정을 한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르쳐 줄 거예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게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없을 때 자, 이 녀석을 넣게 되면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데이터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백그라운드만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에너지가 뭐냐면은 에어스캐터 에너지예요. 에어스캐터 에너지란 엑스레이가 낮은 각도에서 들어갈 때 샘플에 맞고 디프렉션이 되는 데이터를 디텍터가 검출을 해야 되는데 낮은 각도로 지나가는 동안에 공기를 바운스해요. 공기에서 바운스된 에너지가 디텍터로 바로 들어갈 때 이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샘플하고 전혀 상관없는 백그라운드가 다 오는 거죠. 그것들을 샘플 위에서 이렇게 나이프 엣지가 내려와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기 중에서 바운스되는 것들이 디텍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게 에어스캐터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때 항상 끼워놓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측정하는 각도가 내가 한 60도까지만 측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10도 이하서부터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나이프의 방향이 1mm 방향으로 가야 돼요. 1mm 방향으로 가면 샘플에 보다 깊이 들어가요. 내가 10도 이상에서 측정을 할 거다. 그러면 3mm 방향으로 놓습니다. 3mm 방향이 밑으로 가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아마 1mm 방향으로 쓰실 거예요. 아마 5도나 뭐 3도부터 측정을 하실 거니까. 자, 일단은 얘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3mm 방향으로 놓고 측정을 할게요. 다음에 빔을 조절하는 다이버전스 슬릿이 여기에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 슬릿을 지금 0.6mm가 끼워져 있어. 0.6mm는 내가 10도부터 측정을 할 때 끼우는 거예요. 5도부터 측정을 하면 0.2mm, 5도보다 더 아래부터 측정을 할 거면 0.1mm. 얘를 끼울 때는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엣지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있는 방향이 아래로 가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끼워야 된다고요? 엣지 있는 부분? 그렇죠. 뭔지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아래로 가게. 이거 바꿔 끼면 위치가 틀어져요. 슬릿은 여기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네? 기본이 4개인데? (0.1) 0.2 0.6 1 2짜리도 있네요. 2mm짜리 2mm짜리는 20도 이상에서부터 측정을 할 때 쓰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아마 0.1, 0.2, 0.6 정도만 쓰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슬릿은 떨어뜨리면 깨져서 날이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야 돼요, 새로. 자, 그럼 더 이상은 여기서 건드릴 게 없어요. 자, 이 메저먼트 센터 소프트웨어에서는 여기 커맨더 탭, 위자드 탭, 스타트 잡, 잡 리스트, 리절트 매니저, 로그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커맨더 스타트 잡,
그리고 잡 리스트 이렇게만 보실 거예요. 커맨더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씩 샘플을 측정할 때 이 커맨더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나서 저장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잡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측정할 메서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어느 위치에 샘플을 찍을 건지를 결정을 해서 내가 저장을 해놓은 위치에다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측정하는 거와 잡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냥 측정을 할 때는 우선 내가 샘플 어디에다 뒀는지 어느 포지션에 뒀는지를 선택을 하고서는 해당 위치를 이 버튼을 이용해서 로드를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얘는 이것만 써요. 다른 건 안 써요.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다른 큰 장비에서의 오토 체인저는 얘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거는 이 variable rotate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시면은 숫자 넣어준 속도만큼 측정을 할 때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회전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자, 샘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꽉 채웠어요, 샘플을. 근데 빔은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빔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센터만 맞겠죠. 여기는 안 맞겠죠. 근데 여기가 고르지 않아요, 샘플이. 골고루 맞춰야 돼요. 랜덤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얘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회전이 필요한데 샘플 전체가 완전히 고르면은 회전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고른지 안 고른지 확신할 수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서 측정하는 게 좋아요. 단 회전을 시켜주는데 샘플이 나노 파우더라서 회전시키면 날아가요. 그러면은 회전을 시키면 안 되겠죠. 네. 그럼 회전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루가 날아가서 기기에 있는 모터나 드라이브나 기어에 들어가면은 나노 파우더라는 거는 내가 샘플 앞에서 숨만 쉬어도 가루가 날릴 정도 나노 파우더예요. 그런 샘플이 있으면 절대로 회전하면 안 돼요. 자, 얼마까지 회전이 가능하냐면 여기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은 분당 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요. 분당 80도면 어떤 속도냐면은 이 정도 속도예요. 보통 그래서 분당 80도까지 회전하지는 않고요. 30도 정도, 30도 회전이면은 좀 빨라요. 빠른 편이에요. 보통 15에서 30 정도 사이를 사용을 합니다. 거의 고형화물 된 물질에 가깝다? 분당 30도로 회전을 빠르게 시켜주고요. 완전 스티키하게 딱 붙어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냥 표면을 연마한 그런 고체 물질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 스탠다드 샘플은 30도로 회전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루인데 내가 그냥 로딩을 한 거다. 그럼 15에서 20 rpm 정도의 속도로 회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50, 60 rpm) 정도면 가루가 날아가요. 자, 엑스레이 여기 셋 버튼이 있는데 이거 안 쓰십니다. 안 쓰시고요. 측정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엑스레이가 켜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파워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측정을 시작을 해요. 다만 샘플을 꺼낼 때만 여기 오프가 뜨는데 오프를 클릭을 해야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안 끄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을 샘플 로더를 선택을 하는 거 하나, 회전을 할 때 회전 수를 기입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샘플을 꺼낼 때 오프를 누르는 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매저먼트 부분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왜 이게 2.9로 돼 있어? 자, 우선 time per step, 인크리먼트당 시간을 얼마를 주사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크리먼트란 이렇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얻어간 이 간격, 이 인크리먼트예요. 스텝 사이즈라고도 해요. 이 간격당 주사되는 엑스레이의 시간이 이 타임 퍼 스텝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주면 길게 줄수록 이 간격당 오래 머물고 갑니다. 그만큼 스태틱스 노이즈가 좋아지겠죠? 카운트가 증가하겠죠? 시간의 비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할 각도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투세타의 스타트와 스탑에서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찍을 거냐, 뭐 5도에서 60도까지 찍는다,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크리먼트가 스텝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얼마로 잡아갈 거냐, 잡아서 데이터를 얻어낼 거냐. 사실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선으로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데이터를 우리한테는 선으로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와이드하게 가져가든 내로하게 가져가든 우리 눈에는 그냥 피크로 보여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픽 하나에 절반 위로, 이 위로 7개가 찍혀야 되는데 똘랑 3개 찍혔죠. 잘못 찍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위치를 유저 줌 해서 스텝 사이즈를 내로하게 찍어볼게요. 0.02도로 찍었는데 0.005, 4배 정도 내로하게. 저 위에 타임 투 스텝에서 설정한 거랑 투세타에서 인크리먼트 설정한 거는 다른 거예요? 타임 퍼 스텝은 이 인크리먼트 당 네. 주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5다. 네. 0.005 디그리당 0.02초를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임 퍼 스텝이 높아질수록 시그널 투 노이즈가 좋아지고 인크리먼트가 낮아질수록 시그널 투 노이즈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인크리먼트가 증가하는 거는 네네. 공간을 분해해서 데이터를 얻어나가는 간격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 인크리먼트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네네. 스태틱스 노이즈에는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네. 자, 보세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인크리먼트를 내로하게 가져갔을 때 찍히는 거랑 와이드하게 가져갔을 때 찍히는 게 달라요. 그죠? 최고점을 찍고 가느냐, 못 찍고 가느냐. 이게 인크리먼트고, 타임 퍼 스텝은 여기 하나당 주사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크리먼트가 작아질수록 똑같은 각도를 찍는데 시간은 증가하고요. 네. 실제 측정 시간은 당연히 타임 퍼 스텝이 증가할수록 그거에 정비례해서 측정 시간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먼트와 타임 퍼 스텝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네. 측정할 조건을 잡아야 되겠죠.
인크리먼트는 한 번 찍어봤을 때 절반 위로 7개 이상의 포인트가 찍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인크리먼트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시간이 1000 카운트가 넘도록 측정을 해줍니다. 최소. 그러면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0 카운트가 넘으려면은 지금 준 시간 대비 스텝 사이즈는 0.00으로 가져가면 낮아요. 그죠? 근데 인 카운트가 300 카운트밖에 안 되죠. 1000 카운트가 되려면 이거에 최소한 3배를 줘야 돼요. 시간을. 그죠? 그래서 0.06 스텝당 0.06초를 주사를 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 샘플을 측정을 할 때 항상 내가 쓰는 조건이 생길 거예요. 아마 난 항상 이렇게 찍으면 되더라. 그런 조건을 잡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잡만 불러와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교육이 끝나면은 그 잡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김남희 파트장님한테. 네. (0.06초가)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여기 지금 내가 부여한 시간이 총 몇 초 걸리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토탈 파일에. 내가 준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를 하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측정이 끝나면 이 커맨더 탭에서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저장을 직접 해야 돼요. 파일, 세이브 리절트. 세이브 리절트로 저장을 하시는데 형식이 있어요. 저장하는 형식이 BRML이 있고 RAW가 있고 텍스트가 있어요. 저장은 기본적으로 RAW를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바로 ASCII 파일로 가져가서 엑셀에 열고 싶으면 TXT로 가져가시면 돼요. RAW 파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RAW 파일은 TXT 파일로, 그러니까 ASCII 파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컨버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BRML 파일은 여기는 에바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W로 가져가시든가, 보통 RAW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RAW 파일로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USB 꽂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파일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열어서 여기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측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생겼어요. 여기서 측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 항상 이 조건으로 측정을 하면 되더라. 그럼 이거를 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을 측정한데 나는 20도에서 80도까지 0.005 스텝으로 0.06초를 측정하면 되더라. 이 샘플을 측정하는 데는. 하나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PSD 오프닝 있죠? 요 밑에 있는 PSD 오프닝. 이 PSD 오프닝이 지금 2.94로 되어 있는데 처음 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걸 5.8로 바꾸세요. 네, 5.85를 집어넣으세요. 이 PSD 오프닝이 뭐냐면은 디텍터가 여기에 있는데 디텍터는 윈도우 앵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윈도우 앵글의 크기에 따라 자기가 사용하는 채널이 달라지는데 2.94면은 자기 채널 전체 반만 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8디그리가 전체 채널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채널 수만큼 인텐시티가 똑같은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난 이런 조건으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 회전도 줄 거예요. 30rpm으로 회전하면서 측정을 해요. 자, 이런 잡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항상. 그러면은 얘를 파일 Save Experiment로 저장을 합니다.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자, PSK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이 잡 파일은 이 측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잡 파일이에요. 이걸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은 스타트 잡에 와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잡. 스타트 잡에서 샘플 포지션 1번 샘플 아이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익스페리먼트 네임 이 익스페리먼트 네임에 방금 잡을 불러옵니다. 리절트 파일 네임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요. 샘플이 1, 2, 3번에 내가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엔터, 엔터. 그러면 똑같은 잡으로 1번, 2번, 3번을 찍습니다. 난 1번, 2번, 4번에 넣었는데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여기 선택해서 4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을 제각각 주고 싶은데 여기를 이용해서 다르게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됩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내가 만든 이 잡을 그대로 끌고 가서 대기를 합니다. 1번, 2번, 4번 포지션에 측정을 대기를 해요. 1번 측정하고 있죠? 잡 리스트에서 액티브 16분 30초가 걸리고요. 현재 1% 진행이 되고 2시 9분에 끝나요.
얘는 2시 9분에 시작해서 2시 26분에 끝나고 얘는 2시 26분에 시작해서 2시 42분에 끝나게 됩니다. 저장은 이 이름으로 내가 지정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여러 개의 샘플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잡 파일이 있으면 그 잡을 끌어다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불편해. 나는 맨날 하나씩만 샘플을 찍는데 이렇게 잡을 끌어다 쓰기가 불편해요. 그럴 때 측정하고 있는 잡은 여기서 delete 스탑 잡을 누르시면 전체가 다 스탑이 되고요. delete all 잡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잡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나는 방금 이 측정 조건으로 일단 저장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저장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스타트 잡에서 일단 불러오는 것도 똑같아요. 어디에 파일이 저장될지 지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Save Selected as Job Template를 눌러요. Save Selected as Job Template. 이것도 제가 매뉴얼 드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자, 얘를 누르면 사라져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요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스타트 잡이 아니고 스타트 잡 템플레이트에 가서 뉴 템플레이트로 배치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뉴 템플레이트에서 컴플리트 잡 올리를 언체크하면은 방금 만든 잡이 맨 위에 떠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포지션 물음표를 설정해 둡니다. 잡은 이 잡을 끌어오게 되어 있고요. 파일 네임도 해당 폴더에서 물음표를 줍니다. 그러면 측정을 할 때 어느 포지션에서 있는 샘플을 찍어보고 뭘로 저장을 할 거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테스트. 버튼 툴팁에 이 측정에 대한 조건을 간략하게 적어둡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잡이에요. 20에서 80도를 측정을 하고 스텝 사이즈는 0.005를 부여했고 시간은 스텝당 0.06초를 부여했고 30 RPM으로 회전을 시키는 이런 잡이에요. 버튼 컬러는 내비 두고 폰트 컬러는 파란색, 사이즈는 12 폰트 사이즈로 만들면 이런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은 해당 잡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비를 폈어요. 장비가 다 부팅이 됐어요. 샘플을 집어넣고 스타트 잡으로 와서 얘만 누르면 측정이 돼요. 클릭, 포지션 1번에 있어요. 1번에 넣었나? 자, 파일 이름은 테스트 1이에요.
바로 측정이 됩니다. 하나씩 단타로 측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연속 측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1번 측정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스타트 잡이 와서 똑같은 조건으로 2번을 선택을 하시면 (2번이) 대기를 합니다. 밑에. 그러면 그 스타트 잡 눌러서 잡 리스트로 넘어가는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트 잡 리스트는 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을 스탑시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배치 버튼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치 버튼 만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 만들어 둔 걸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측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저먼트를 할 때 직접 커맨드에서 직접 매저먼트를 하는 걸 제외하면은 좌우로 돌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저장까지 내가 지정한 대로 다 저장이 끝나요. 데이터는 이 뒤에 USB를 꽂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동글,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키를 꽂아두고요. 그 밑에가 비어있는 USB를 넣는 곳이에요. 거기에다 USB를 넣고 파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USB를 넣으실 때는 깨끗한 USB를 넣으셔야 되겠죠. 이거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와 있는 그런 USB를 꽂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폴더에서 막 영화 다운받고 하던 때 쓰던 USB를 갖다 놓고 꽂으면은 위험해요. 깨끗한 USB를 갖다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좀 불편하면은 USB 포트를 하나 밖으로 빼요. 밖에서 꽂을 수 있는 USB 포트를 하나 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커맨더, 스타트 잡, 잡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 측정이 끝나면은 샘플을 끄실 때는 일단 끄고 시작할게요. 우선 먼저 샘플을 빼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오프. 얘를 당겨서 샘플이 저쪽에 있으면 얘를 절로 보내야죠. 얘가 4번. 로드. 샘플을 꺼내옵니다. 자, 그리고 닫으시고요. 처음엔 저처럼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못 내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얘를 끄시고 윈도우를 끄십니다. 그러면은 네 시스템을 이제 꺼도 돼 라는 메시지가 뜨면 뒤에 있는 스위치를 내리시면은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요. 간단하죠? 켜고 끄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 장비는. 자,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 샘플은 어떻게 넣을 거냐? 샘플 홀더 하나 이거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 넣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키마이스 하나하고 스펙출라 적당한 크기 약 1g 정도가 들어가는 스펙출라. 이거 너무 작아요. 이 기수시계 같은 걸로는 한참 퍼야 돼요. 1g 정도 되는 들어갈 수 있는 스펙출라 하나. 그 다음에 기름종이가 있으면 기름종이를 하나 깔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위해서 커팅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가 필요해요. 왜 슬라이드 글라스가 필요하냐면은 준비가 안 돼 있을까봐 제가 사무실에서 좀 가져왔는데
자, 이게 극소량 또 측정할 수 있는 실리콘 로우 백그라운드 샘플 홀더예요. 한 2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손톱만큼만 올라가 있어도 측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로부터 백그라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샘플이 굉장히 양이 조금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양이 충분해서 자, 샘플을 회수할 생각이 있으면은 얘를 하나 깔고 위에 기름종이를 깔고 위에 놔요. 그 다음에 샘플 여기다 꽉 채워야 돼요. 꽤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져야 돼요. 이 높이하고 같게. 샘플이 약간 흡습을 하는 느낌인데? 냉장고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런 성격이 있으면 PXRT를 찍으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흡습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태가 처음 찍을 때하고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얘를 날을 세워서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슬라이드 글라스가 필요해요. 이 높이하고 샘플의 높이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위에서 봤을 때 쭈글쭈글 하거나 파티클이 그냥 그대로 보일 정도의 크기만 안 돼요. 완전히 모아야 돼요. 얘도 제법 파티클이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파티클 사이즈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시켜주면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놓을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에다가 로딩을 했고요. 이거는 샘플이 뭐예요? 생약 성분? 생약? 결정성이 네. 천연물에서 추출한 거? 네네. 한번 찍어볼게요. 결정성이라고 하니까 믿고 찍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자, 빠르게 찍어서 내가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빠르게 측정을 할 때 타임 퍼 스텝을 한 0.02초로 잡습니다. 인크리먼트는 0.02도로 0.02도 0.02초. 그래서 측정 레인지하고 이제 측정 범위를 대략적으로 한번 쭉 찍어보고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앞전에 찍었던 거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프리비어스 스캔 하면은 그 앞전 거, 그 앞전 거, 그 앞전 거. 근데 그게 나중에 데이터 가져갈 때 또 중첩돼서 나오는. 아니야. 현재 있는 화면만 데이터가 얻어져요. 결정성이네요. 이거 이미 데이터 있어. 인텐시티가 엄청 잘 나와요. 심지어 시간은 뭐 0.02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 짜잘한 픽을 더 잘 얻고 싶다면 시간을 더 주셔도 되겠죠. 난 얘가 잘 나올 정도로 찍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한 천 카운트가 나와야 되겠죠? 이 카운트가 막 엄청 높아져도 괜찮은가요? 상관없어요. 시간은 거의 무한대로 줄 수 있어요. 86,400 카운트, 86,400초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1초 이상 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범위를 1초로 찍잖아요? 스텝당 1초로 찍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40분 걸려요. 스텝당 1초로 부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것도. 5도. 5도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앞쪽에도 픽이 있는지. 이 뚜껑 어디 갔어? 오도 앞에도 픽이 있어요. 아. 이거 일자 드라이버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텍트 스크린이에요. 5도 이하를 못 찍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빔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프로텍트 스크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수가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뭐 이거 쓸 일은 여러분들이 없겠지만, 자 이제 프로텍트 스크린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도 이하에서 측정을 할 때는 조심조심 한 스텝 한 스텝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제 5도 이하로 가게 되면은 이제 빔의 스캐터링이 디텍터에 직접 닿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갑자기 이렇게 팍 뜨게 됩니다. 훅 뜨는 백그라운드가 평평해질 때까지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한번 제가 조건을 찾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4도에서 찍을 때는 이 조건, 3도에서 찍을 때는 이 조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4도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4도부터. 자, 이게 에어스캐터링인데 5도 이하부터 쭉 올라오죠.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슬릿을 0.2로 바꿔야 돼요. (5도) 이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젖었죠? 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픽인지 스캐터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0.2 슬릿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여긴 0.2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1mm 방향으로 꽂아야 돼요.
거의 사라졌죠. 자, 4도에서는 0.2디그리 1mm 방향이면은 4디그리부터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디그리 한번 가봅시다. 자, 3디그리 가니까 또 여전히 또 이제 나오죠. 뭔가 더 타이트한 조건을 찾아야 돼요. 3디그리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효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PSD 오프닝 앵글, 디텍터 앵글을 줄이는 거예요. 5.8인데 3디그리 정도로 줄여볼게요.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엑스레이는 낮은 각도로 가면은 갈수록 0.1도 차이에도 굉장히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요. 3디그리는 이제 0.2mm, 1mm 에어스캐터, PSD 오프닝을 3으로 놓으면 찍을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디그리. 자, 2디그리는 훨씬 더 타이트한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또 잡아야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2디그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선 슬릿은 무조건 0.1짜리를 끼워야 돼요. 얼마나 내려간지 한번 봅시다. 슬릿으로. 여기는 슬릿을 1mm, 0.1짜리로 바꾸면 해결이 돼요. 2디그리는. 물론 인텐시티는 하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컴퓨터에서 PSD 오프닝 앵글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낮은 각도로 가면은 PSD 오프닝을 1도씩 더 줄여봐요. 2도, 1도, 0.5도. 0.5도보다 더 줄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인텐시티 더 이상 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디텍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요. 그래서 PSD 앵글이 0.5까지 줄였을 때 우리가 스캐터링이 안 나오는 영역까지가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2도까지는 딱 지금 제가 잡아준 이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은 2도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샘플은 3도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샘플은 5도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5도 정도부터 측정할 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5도부터 픽이 나오기 때문에 5도면은 슬릿은 제가 0.6을 썼죠, 그대로. 네. 오도는 슬릿을 0.6을 썼고, 얘만 1mm가 들어갔죠. 얘만 1mm가 들어갔죠. 그리고 PSD 오프닝도 그대로 5.8도를 전체를 다 사용을 했고,
똑같은 시간 측정을 해도 인텐시티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대의 조건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측정을 했으면 파일 세이브 리절트로 XRD 데이터에서 이 이름이 뭐예요? FMN 네? FMN F MN M N N. 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에바 소프트웨어에 가서 자, 이건 눈으로 쭉 보기만 하세요. 네, 제가 매뉴얼, 아주 자세한 매뉴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제가 디폴트 세팅을 좀 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건 요 오픈으로 불러와요. 이것도 제가 디폴트로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자, 보여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화면상에 뭔가를 하는 아이콘들이고요. 위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펑션 키예요. 쓸데없는 것도 제가 다 집어넣을게요. 이 파란색 아이콘은 서치 매치에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서치 매치에 사용하는 아이콘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매칭이 되는 패턴을 끌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측정할 데이터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데이터베이스는 무기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맞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잘 못 쓰지 않을까 내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매칭이 되는 게 있다. 그럼 서치 매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원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원소,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흰색은 이 원소가 있다. 파란색은 이 원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상 이 원소랑 결합이 되는 걸 먼저 찾아요. 초록색은 반드시 얘랑 결합되는 것만 찾고 다른 건 안 찾아요. 빨간색은 이 원소를 안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안 아무데나 빈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 셀렉트 올, 아무 원소나 클릭해서 선택 반전을 시키고 알고 있는 원소를 여기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먼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유기물인 경우에는 뭐 대부분 CHON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뭔가 설정을 하고 나서, 스크리닝을 하고 나서 매치를 누르면 컴퓨터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이 픽의 위치와 매칭이 되는 패턴을 찾아줍니다. 자, 한번 비록 샘플은 다르더라도 결정 구조가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전체가 다 매칭이 되는 녀석이 있으면 딱 하고 한 번에 매치가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딱 봐도 이런 거 없죠? 네. 유기물이죠 이거. 네. 네, 유기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크의 위치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피크의 위치 어사인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녀석 피크 서치. 피크 서치를 이용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피크 위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append to list를 하게 되면은 피크 위치가 잡혀요. 근데 중간에 잡히죠. 이게 뭐냐면은 K알파2를 제거한 위치예요. 이게 뭔지 이해가 가세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면은. 자, K알파2를 제거한 위치를 잡아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꼭지점에다가 픽이 맺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왜냐면 K알파1, K알파2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픽 서치를 할 때 remove K알파2 contribution을 언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append to list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맥시멈의 픽 위치가 꽂히게 돼요. 자, 이렇게 픽 위치가 꽂혔으면은 얘를 픽 리스트가 생기고 그 밑에 피크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잖아요. 얘를 프린트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피크 리스트에서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피크 컬럼 뷰를 누르면 피크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프린트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 클릭, 컬럼 추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내보내고 그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앵글 뒷값, 넷 인텐시티, 그로스 인텐시티, 렐러티브 인텐시티만 사용을 할 거다.
난 항상 이 컬럼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컬럼 컨피그레이션에서 컨피규어로 현재의 컨피그레이션을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PSK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럼 누군가 나중에 다시 피크 컬럼을 만들었을 때 내가 저장해놨던 컬럼이 있으면은 마우스 우클릭 컬럼 컨피그레이션에서 해당 컨피그레이션을 불러오면은 소팅이 딱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린트아웃은 얘와 얘가 프린트아웃이 돼요. 프린트아웃을 누르면 이렇게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프린트아웃을 할 때 파트에서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포트레이트인데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캡션에서 여기에 있는 이름을 예를 들어 파일 이름으로 fmn 여기는 fmn main peek 이런 식으로 하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서 이 녀석 익스포트 PDF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가져가시는지 알겠죠? 컬러는 안 돼요. 컬러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컬러를 지정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다채롭게 각 피크들마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 프로퍼티를 열어서 다채로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귀찮아서 제가 안 할 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한 로우 파일 이 스캔 자체도 처음엔 검은색인데 그 다음 파일을 불러오면은 빨간색, 그 다음 파일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순서별로 임의로 컬러를 예를 들어 살몬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크레드다. 그 다음에 라인도 컨티뉴스 라인이 아니고 컴퓨터가 실제 얻어진 도트 마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도트 마크와 라인을 동시에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은 헤더 인포메이션에 들어간 인포메이션으로 못 바꾸는 파일에 기록된 인포메이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PIP는 뭐냐면은 PIP를 클릭하고 여기 중요한 픽이 있어요. 여기 드래그를 해요.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 갔어? 카피 뷰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패턴이 되게 많아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워터풀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플러스 할 수가 있어요.
패턴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숨어있는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여기 워터풀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키면은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클릭하면은 가로축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세로축을 클릭하면은 세로축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정도를 내가 한 번에 비교를 한다고 쳐요. 파일을. 이걸 엑셀에서 비교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나하나 여기다가 단차를 줘야 돼요. Y축 스케일에다가. 이런 경우에 이때 이 워터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은 한 큐에 단차를 나눠줍니다. 가로축을 클릭해서 가로축의 옵셋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세로축을 클릭해서 세로축의 옵셋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주요하게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매뉴얼을 제가 한글로 또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 유저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준 매뉴얼은 되게 두꺼워요. 영국 매뉴얼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간단한 D2 페이저도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이 이렇고요. 에바 소프트웨어 매뉴얼은 이제 종이로는 안 주는구나. 어쨌든 이 에바 소프트웨어 매뉴얼도 이 정도 두께요. 거의. 프린트해서 보면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긴 한데 매뉴얼이. 그래서 한 50페이지짜리 한글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2시간만 읽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다가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제 명함을 붙여놓을 거예요. 자, 끝입니다. 고생하셨어요.